어머님, 오늘 식사비는 13,000원 정도예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게 되면 식비랑 제 수고비까지 해서 받을 생각이에요. 내가 밥 한 끼 해줬다고 나한테 돈을 받겠다는 게 말이 되니? 여긴 어머님 집이 아니고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관리비도 내고 생활비도 내거든요. 뭘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니?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에 와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관리비랑 수도세도 같이 분담해서 내주셨음 해요. 내가 여기에 오는 게 너네들이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아니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보다 집에 오래 계시니 많이 쓰시잖아요? 저번 달도 어머니가 물을 많이 써서 공과금 많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니? 가족끼리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일일이 다 돈으로 따지자고? 어머, 그럼요. 아무리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엄밀히 따져서 가족은 아니잖아요? 제 말은 쓴 만큼 내고 얻어먹은 만큼 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가족은 아니라고? 그럼 내가 손주를 왜 봐줘야 하니? 어머님, 웃기지도 않네요. 손주는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자식 돌봐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 그렇게 따지자고 하니 나도 더 이상 이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줄 수 없겠구나. 딱 기다리거라. 내가 조만간 그동안 안 받은 월세며 손주 돌봄 비용이며 전부 다 싹 청구할 테니. 월세를 받겠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자식들한테 월세 받는 어머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밥값 달라는 며느리는 말이 되고. 그냥 며느리한테 용돈 조금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쪼잔하게 또 그거 물고 늘어져서 청구한다고요? 그래, 고마움도 모르고 가족도 아니라는 자식들한테 하나하나 청구할 거니 그렇게 알 거라. 밥맛 따 떨어져서 나는 그만 먹고 간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외곽 아파트에 홀로 살고 계시는 68세 유영자 씨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0년. 이제 막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조용한 아침, 혼자 끓인 미역국 한 그릇으로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있어요? 36세 아들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영자 씨는 급히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죠. 어머, 성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밥은 먹었니? 엄마,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33세 직장 여성과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겠다는 거였죠. 영자 씨는 기뻤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어머, 정말?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엄마, 그게 결혼 준비하면서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요. 전세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영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혹시 저 결혼하면 집 해줄 정도 형편은 돼요? 생각은 좀 해봐야겠다만, 정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그냥 사는 건 어떻겠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이 집 넓잖아. 방도 2개나 되고.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기도 하고. 영자 씨에게 그 집은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했던 보금자리였고 아들을 키워낸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 거예요? 엄마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면 되지. 요즘 혼자 살기 좋은 집들 많더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계약서도 명예 이전도 없이 말이죠. 영자 씨는 단순히 아들 부부가 집에서 함께 살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영자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의 며느리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며느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게요. 너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자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그런가 보다.
아들 부부의 신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느라 바빴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자 씨의 진짜 시험이 시작됐죠. 어머님,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정 뻔히 하시면서 손주도 안 봐주시면 서운해요. 매번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만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영자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한두 번씩 손주를 봐주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명 한 번씩 급할 때만 봐달라 하는 부탁이었는데 말이죠. 새벽 6시 첫 차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원룸에서 아들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죠. 손에는 항상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애 기저귀 여기 있고요. 분유는 냉장고에 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급히 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영자 씨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왔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주고 미음을 끓여주고 낮잠 재워주고 손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나름 그 안에서의 행복도 있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영자 씨는 매일같이 반찬을 싸갔습니다. 묵은지찜, 된장 고추장 볶음, 두부부침,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바로 그 맛으로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가득 담아갔습니다. 성준이가 이거 좋아했는데 지우도 입에 맞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저 이건 안 먹어요. 다음부턴 저 좋아하는 것도 해주세요. 아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 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데?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긴 하지만 마치 맡겨놓은 듯 말하는 것이 은근 거슬렸죠. 짜지 않게 간을 맞췄고 양도 줄였습니다. 며느리가 안 먹는다는 반찬은 아예 만들지 않기도 했죠. 어느샌가 며느리의 기분과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손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첫 차 타고 아들 집으로 가서 손주 돌보고 저녁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이었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쉬고 싶다고 하면 영자 씨가 손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데이트를 한다면서 저녁 늦게까지 손주를 봐달라고 하는 일도 많았죠.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며느리가 가끔 고마움을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저것 지적하는 일이 많아졌죠. 어머님, 요즘 애가 밤에 잘 안 자네요. 낮에 너무 재운 거 아니에요? 이 기저귀 말고 다른 브랜드로 써주세요. 애 엉덩이에 트러블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죠.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영자 씨는 그 문자를 받고 며칠 동안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손주를 위한 작은 케이크도 사고 장난감도 골랐죠. 그리고 아이 손만한 봉투에 10만 원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우리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뭐라도 해줘야지. 그날이 영자 씨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줄 알았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자 씨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 될 줄은 말이죠. 그렇게 손주 생일날이 왔고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 오늘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손주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영자 씨를 보고 웃었죠. 그동안 매일 돌봐준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국, 두부조림, 멸치볶음.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었죠. 지우야, 고생했구나. 음식 준비하느라. 칭찬을 하자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준비한 거예요. 세 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주는 유아용 의자에 앉혀두고 말이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우리 손주 이제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보기엔 아직도 아기 같은데. 영자 씨는 손주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들도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애죠. 뭐 다 크려면 아직 한참이에요. 애는 언제 커서 우리한테 효도하려나. 아무튼 엄마가 매일 돌봐주셔서 이렇게 잘 컸죠.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영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아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가져온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첫 돌이니까 케이크도 있어야지. 어머님, 굳이 사오실 필요 없었는데. 며느리가 말했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고 불을 켜서 손주 앞에 놓았습니다. 물론 아이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죠.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라. 할머니는 그거면 충분해. 영자 씨는 용돈 봉투도 꺼냈습니다. 이건 손주 용돈이야. 나중에 필요한 거 사주렴. 어머님, 이런 것까지. 아들도 고마워했습니다. 영자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오늘 식사비는 13,000원 정도예요. 순간 영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계좌 알려드릴까요? 이체하시면 돼요. 영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식사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담도 재미나게 하는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했죠. 그 순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농담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저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가족끼리도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게 되면 식비랑 제 수고비까지 해서 받을 생각이에요. 영자 씨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피했어요. 뭔가 미리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밥 한 끼 해줬다고 나한테 돈을 받겠다는 게 그때 며느리가 그 말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여긴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관리비도 내고 생활비도 내거든요. 뭘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니?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가 야무지구나 생각해 주셨음 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에 와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관리비랑 수도세도 같이 분담해서 내주셨음 해요. 내가 여기에 오는 게 너네들이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아니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보다 집에 오래 계시니 많이 쓰시잖아요? 저번 달도 공과금 많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나 되니? 가족끼리 밥 한 끼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일일이 다 돈으로 따지자고? 어머, 그럼요. 아무리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엄밀히 따져서 가족은 아니잖아요? 가족은 아니라고? 그럼 내가 손주를 왜 봐줘야 하니? 어머님, 웃기지도 않네요. 손주는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자식 돌봐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숨소리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자 씨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은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그동안 내가 해다 준 반찬들 그건 그럼 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버렸죠. 그 한마디에 영자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위생도 좀 걱정되고 입맛도 안 맞아서요. 그거 가지고 딴지 거실 거면 앞으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3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싸간 도시락들이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따지자고 하니 나도 더 이상 이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줄 수 없겠구나. 딱 기다리거라. 내가 조만간 그동안 안 받은 월세며 손주 돌봄 비용이며 전부 다 싹 청구할 테니. 월세를 받겠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자식들한테 월세 받는 어머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밥값 달라는 며느리는 말이 되고. 그냥 며느리한테 용돈 조금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쪼잔하게 또 그거 물고 늘어져서 청구한다고요? 그래, 고마움도 모르고 가족도 아니라는 자식들한테 하나하나 청구할 거니 그렇게 알 거라. 그 순간 영자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밥맛 따 떨어져서 나는 그만 먹고 일어날게.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말한 대로 밥값이랑 공과금 입금할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냥 용돈 준다 생각하시고 좋게 좋게 넘어가요. 네, 됐다. 내가 칼같이 계산해 줄게. 영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영자 씨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도 있었어요. 전철 안에서 영자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이렇게 타이핑했죠. 서울 연립아파트 월세 시세. 며느리가 자신을 방문객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로 방문객 대우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자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도시락 가방을 챙기지도 않았어요. 대신 집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찾고 있던 건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가계부처럼 쓰던 그 수첩에는 지난 3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반찬 재료비 15,000원, 손주 기저귀 12,000원 등등. 영자 씨는 매일매일 쓴 돈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수첩을 펼쳐보니 3년간의 모든 것이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베이비시터 일당, 가사도우미 시급, 서울 월세 평균. 하나씩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리해보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나? 영자 씨는 다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월세만 해도 48개월 동안 월 90만 원이면 4,32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그 동네 아파트 월세가 그 정도였거든요. 손주 돌봄은 주 4일, 하루 8시간씩 3년 동안. 베이비시터 일당으로 계산하면 2,800만 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해준 음식, 매일 싸간 반찬, 청소, 빨래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기타 교통비, 손주 용품비까지 합치니 총 8,6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그 숫자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13,000원이라. 며느리가 청구한 식사비와 비교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영자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법무법인을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내용 증명 보내고 싶은데요.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 지우가 집에서 아이와 놀고 있을 때 택배가 왔습니다. 이게 뭐야? 법무법인에서 왔네? 며느리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용 증명서 청구네요. 월세 4,320만 원, 손주 돌봄비 2,800만 원, 가사노동비 1,200만 원, 기타 비용 300만 원 등 4년간 밀린 총 청구 금액 8,620만 원.
며느리는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가 울기 시작했지만 며느리 지우는 정신이 없었어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30분 후 아들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본 아들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죠. 엄마가 정말로 이런 걸 보냈다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영자 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진심이지 그날 말하지 않았니?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너희는 내 밥값을 따졌지. 영자 씨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네는 그렇게 해놓고 나는 따지면 안 되니? 계약서 없이 내어준 집, 너희가 고맙다 한 번 없었던 돌봄. 내가 져준 장바구니, 내가 끓인 국. 그게 전부 공짜였던 줄 알았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어머님, 우린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과하면 돼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거야. 남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내가 몇 년간 낸 대가를 지금 돌려받는 것뿐이야. 지우가 더 급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지. 영자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기준대로 살 거야. 너희가 가르쳐준 대로 말이야. 어머님, 그리고 한 달 안에 집 비우거라 다른 세입자 받던지 내가 들어가던지 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어떡하지? 정말로 8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모아놓은 돈 합쳐도 그런 돈 없잖아. 아들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건가? 다음 날부터 아들은 회사에서도 집중을 못했습니다. 영자 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퇴하고 영자 씨 원룸으로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어머님, 저 지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영자 씨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 부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영자 씨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는 걸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어떻게 구하지? 지우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집을 구할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아들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지우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손주를 봐주지 않으면 회사를 다닐 수도 없었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훨씬 작고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수준이었죠. 이사 마지막 날 아들이 영자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영자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이제 진짜로 남이 됐다. 엄마, 앞으로는 서로 신경 쓰지 말자. 그게 너희한테도 좋을 거야.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는 3년 만에 자신의 집 열쇠를 다시 쥐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영자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값을 청구당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끝나다니.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비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3년 만에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게 됐죠. 빈집은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첫날 밤 영자 씨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3년 동안 작은 방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 자신의 침실이었어요.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하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죠. 영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장 보는 날이겠네? 영자 씨는 3년 만에 자신만을 위한 장보기를 나섰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영자 씨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씩 골랐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말이죠. 무청, 된장, 두부, 계란. 소박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영자 씨는 정성스럽게 무청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간도 자신 입맛에 맞게 양도 딱 혼자 먹을 만큼만 말이죠.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데 그 맛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자 씨에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반찬을 만들어 싸갈 필요도 없었죠. 대신 영자 씨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그동안 손주 돌보느라 못했던 건강관리를 시작한 거였죠. 어머, 유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좀 바빴어요. 이제 여유가 생기셨나 보네요. 좋으시겠어요? 영자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자 씨는 동네 꽃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뭘 찾으세요? 매화나무 화분 있나요? 네, 있어요. 요즘 꽃이 막 피기 시작했는데 예쁘죠? 영자 씨는 작은 매화나무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집 베란다에 놓으려고 말이죠. 집에 와서 베란다에 매화나무를 놓고 물을 주면서 영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가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영자 씨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아들 내외는 어떡하고 다시 오셨네요. 아, 네. 좀 바쁘게 살았어요. 아들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영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독립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살아야죠. 아, 그래요? 그것도 좋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적이잖아요. 옆집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영자 씨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독립이라. 맞는 말이네. 사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문자를 보낸 거였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영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을 그은 거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자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가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수다도 떨었죠. 영자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영자 씨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홀가분했거든요. 3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꿈 같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반찬 싸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 하던 그 바쁜 나날들 말이죠.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힘드니까, 손주가 소중하니까. 다 맞는 이유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 씨는 베란다에 나가 매화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이 더 많이 피어서 향기가 좋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자 씨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지우예요. 며느리였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왜 전화했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가 자꾸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 하면서. 어머님이 그리운가 봐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하지만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그날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 너희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 이제 나도 내 기준대로 살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나라고 손주 왜 안 보고 싶겠니? 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영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며칠 후 영자 씨는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에 신청한 거였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아는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요즘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고민이었거든요. 영자 씨는 일주일에 3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맛있는 밥 먹기가 쉽지 않은데.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죠. 3년 동안 매일 만든 반찬이 거의 버려졌다는 말을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영자 씨의 베란다 매화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꽃은 지고 푸른 잎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영자 씨는 매화나무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는 자신만을 위한 소박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무청 된장국과 두부부침 그리고 김치.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면서 영자 씨는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68세에 시작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 거였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영자 씨는 복지관에서 올해의 자원봉사자로 선정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해드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장에서 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상장을 액자에 끼워 거실에 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받은 자신만의 상이었어요. 영자 씨의 사연에서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며느리는 13,000원의 식사비를 아끼려다가 8,620만 원과 평생 돌봄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까지 잃고 말았죠. 때로는 작은 배려와 감사가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